자, 안녕하세요. 북스론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알렉산더 내용을 이제 보는데 여기 이제 몇 페이지 표시냐면요. 서계에 몇 페이지야 여기? 86페이지 펴보세요. 86페이지. 자, 내용을 볼게요. 자, 그리스의 반마케도니아파의 저항을 분쇄한 이 알렉산더는 기원전 333년에 마케도니아 군을 주역으로 한 그리스와의 연합군을 거느리고 페르시아 원정에 길을 나섰다. 그는 아테네 함대의 소극성을 감안하여 페르시아 해상세력의 약화와 타파를 목적으로 그 함대의 근거지를 먼저 공격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알렉산더는 소아시아로부터 시리아에 거쳐 페니키아를 공략하였고 후방의 불안을 없애는 버리는 목적으로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일강 하구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이제 건설했다 이렇게 했죠. 자, 요거는 이제 좀 정복 과정이 좀 약간 내용이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좀 보충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여기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원종로예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의 원정은 한 10년 동안 있었어요. BC 334년부터 해갖고 324년까지 이제 원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주요 전투가 이 이소스 전투하고 가오가마라 전투거든요. 그래서 이소스 전투와 가오가마 전투에서 알렉산더 대왕은 다리우스 3세와 한판 붙었죠. 병력은 당연히 이제 다리우스 3세 쪽이 되게 많았는데 이 병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전투에서 크게 이겼어요. 이게 제일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보통 이제 그 한눈어파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우스 3세만 이제 공격을 한 거야. 예. 이 알렉산더가 별동대에 있고 다리우스 3세를 공격하니까 다리우스 3세가 싸워보지도 않고 내뺐거든요. 예. 결국에는 이제 이 두 전투에서 크게 이겼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소스하고 가오가마 전투는 유명하기 때문에 명칭 정도는 외워두실 필요 있어요. 그 전투 명칭을. 자,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이소스 전투에서 이제 크게 이긴 후에 후방을 안정시키고 또 그 병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급률 확보하기 위해서 이쪽 시리아 쪽을 해갖고 이집트 쪽까지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장악했고 여기에 이제 그 이집트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죠. 예,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여기 외에도 그 자기 정복지에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곳곳에 만든 한 70개 넘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리우스 3세는 이제 막 도망가니까 그 사람을 쫓아가기 위해서 계속 이제 그 동진을 하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 수도였던 수사나 페르세폴리스 여기를 점령하고 다리우스 3세는 그 쫓아가는데 이 다리우스 3세가 이쪽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쪽에 있는 쪽을 가다가 자기 부하에게 죽게 돼요. 네. 그래서 이 다리우스 3세의 시신을 이제 뭐 수습해서 잘 장사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박트리아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까지 공격을 하고 그리고 병력을 또 이끌고 어디까지 공격하냐면 인더스강까지 공격을 해요. 네. 그 인더스강 유역까지 뭐냐면 진출하게 되는데 인도는 이 당시 이제 어떤 시대였냐면 16국 시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우리아 왕조가 전국을 통일하기 전에 16개 정도의 어떤 그 국가도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마가다 왕국이나 난다 왕국이나 이런 그 왕국도 있었고 그때 이제 대표적인 왕국이 이 부분에 난다 왕국이라는 그 왕국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때 알렉산더의 공격을 받고 그 당시 이제 그 인도의 여러 세력들이 이들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알렉산더 세력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하나로 단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오디아 왕조가 탄생된 통일 왕조가 탄생된 어떤 배경이 이루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여기 인도를 공격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BC 324년이 그 인도 역사에서 상당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게 절대 연도가 되는 거야. 절대 연도. 그래서 인도 같은 게 기록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BC 324년 알렉산더 침입 연도는 명확하니까 이걸 기점으로 잡아가지고 그 전후 그 후에 사건들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 인도사에서도 그 알렉산더의 그 동방 원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알렉산더는 동방 원정 끝나고 여기서 상당히 고생을 했기 때문에 물러나요. 그래서 이제 수사에서 지냈다가 3년 만에 그 풍토병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젊은 나이 33살 때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굵고 짧게 이게 살다가 이제 가사는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읽어볼게요. 자, 이와 같이 만반의 준비를 갖춘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와의 결전을 승리했고, 이때 이제 앞에 두 전투 외워두시라고 했죠. 예. 페안 다리우스 3세는 중앙아시아 도망갔으나 거기에 이제 그의 총독에 사해되어 페르시아가 멸망했다. 자,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영토를 모조리 정복할 생각으로 중앙아시아에 진출했고, 거기에 다시 인도를 정복하였으나 원정길이 나선 지 10년이 지나 병사들이 지쳐서 수사로 개선을 하였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는 열병에 걸려서 3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죠. 근데 이 사람이 죽은 후에 그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았어요. 그 알렉산더가 이제 그 당시 그 뭐냐면 저쪽 박트리아 쪽에 있는 그 소속 왕족의 공주와 결혼을 했었는데, 그 공주하고 사이에서 한 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식이 2살인가 3살밖에 안 돼. 그래갖고 그 자기 후계자를 지목을 해야 되는데 지목을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알렉산더 부하들이 자칭 이제 알렉산더 후계자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죠. 그래서 알렉산더 사후에 이제 자기들끼리 후계자 전쟁을 이제 벌이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크게 3개 왕조로 나눠지게 되죠. 이 왕조들은 이제 좀 외워두시는 것도 좋아요. 그거는 그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프톨로마이오스 왕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가 있죠. 여기가 이제 여기 소속됐던 왕조고, 그다음 안티고노스 왕조, 마케도니아 그리스 쪽에 있는 왕조고요. 그다음에 이 세라우쿠스 왕조예요. 이 시리아 서아시아 쪽의 왕조인데, 이 왕조 중에 이제 제일 오래된 오래 살아남은 왕조가 포톨로마이오스 왕조죠. 예, 악티움 회준 이후에 이제 멸망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라우쿠스 왕조는 이 알렉산더 제국 중에 제일 큰 영역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 안에가 다양하고 이제 이질적인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곧바로 분열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파르티아라든지 박트리아라든지 이런 왕국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하여튼 이 포르투노스 마이오스 왕조, 안티고노스 왕조, 그다음 세라우쿠스 왕조는 다 로마에게 이제 정복당하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포르투노마이오스 왕조가 멸망함으로써 이 알렉산더 제국은 알렉산더와 그 알렉산더 계승한 제국은 이제 멸망을 하게 돼요. 정치적으로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내용 계속 읽어볼게요. 자, 뭐 역사 세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알렉산더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고 그리스 문화에 심취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한 걸 비롯해요 많은 그리스 도시들을 건설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헬레니즘 같은 경우에 일단 문화가 형성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저도 이 헬레니즘 문화는 도시 중심으로 발달됐어. 왜냐하면 도시에 주로 살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반 농촌까지는 확대되지 못했던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같은 도시들이 그다음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이거 뭐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오리엔트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주와 그리스 문화의 이식을 심쓰는 동시에 스스로는 물론 고려 장병들이 이제 페르시아 여성과 혼인을 권장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동서 융합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서 융합 정책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 자, 이거는 이제 서양사 심화 교재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기본적인 거지만 일단은 오리엔트 전제군 주제를 채택했다. 알렉산드리아시를 건설해서 그리스를 이주했다. 그리스인을 이주했고, 그다음 페르시아의 관료를 채용했고요. 그다음 그리스어를 공용했죠.
예. 그리고 국제 거론을 장려했는데 그리스를 공유하면서 지방 토속어도 허용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케도니아식으로 이제 훈련된 아시아 청년 양성을 했다. 자, 이런 이제 일련의 정책을 했고요. 자, 이런 동서 융합 정책을 좀 진행을 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알렉산더는 정치 면에서 그리스의 폴리스 통치로서 그 넓은 지역을 통일적으로 통치할 수 없다고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폴리스라는 것은 일종의 도시국가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정보 기술도 발달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통치하려면 어, 그 지역에 맞는 이 시스템, 정치 시스템을 바꿔야겠죠. 전제군주제, 그래서 동방식 전제군주제를 채택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이집트에 들어와서 이집트와 파라오와 마찬가지로 아몬 나의 아들이라는 신탁을 받고 그렇게 행사했으며, 그리고 페르시아에는 정통적인 전제군주에 임하였다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집트에서 파라오와 마찬가지로 아몬 나의 아들 이제 가지고 통치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포트로마이오스 왕조에도 연결이 돼요. 이 포트로마이오스 왕조가 그 알렉산더 제국 중에 이제 이집트를 이제 장악했던 그 왕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예전에 이집트 왕조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하게 되죠. 자, 하여튼 그날 실제로 있어 그 넓은 땅을 부하 장군에 위해서 임시로 통치한 건데 급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후계자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후계자들 알렉산더 그 제국을 이제 뭐냐면 계승하려고 후계자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 요 관련된 내용들은 그 서양사 강의에 있어요. 그래서 이 후계자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서양사 강의에서는 디아도코이라고 해요. 뭐 외울 필요 없는데 자, 그래서 얘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앞에서 말하는 그런 왕조들도 분열됐다는 거죠. 알렉산더 사후 그의 통치권을 둘러싸고 그의 장군들 포함한 후계자 사이에 치열한 갈등과 분쟁이 계속됐다. 자, 이런 권력 다툼 속에 대부분 후계자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결국 세 왕실이 가장 유력한 존재로 남게 되었다. 그래서 오리엔트와 소아시아 일부를 지배하는 시리아의 셀루쿠스, 이거는 이제 뭐냐면 표기어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전 표기 같은데 보통 교과서에서는 셀루쿠스라고 해요. 그래서 서양사를 읽어보시면 이게 표기법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혹시 이제 동양사나 이런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한자음을 기준으로 갖고 이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큰 차이가 없는데, 서양 같은 경우 외국어 발음을 이제 한글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표기법이 참 다를 수 있고 번역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형상이나 똑같은 집단이나 어떤 제도를 가리킨데도 이걸 번역하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제 서계나 그리고 아니면 저기 서총 뭐 잘 보는 뭐 그 기본서 있는 내용 있죠. 그런 용어들 좀 쓰시면 돼요. 요걸 기준으로 삼아. 자, 그다음에 이집트의 포톨로마이오스 왕조, 포톨레미 왕조라고 또 하는데 보통 교과서에는 포톨로마이오스라고 하죠. 예. 그다음에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안티고누스 왕조. 그래서 이런 왕조로 나는데, 근데 이 세 개도 계속 평화를 누린 게 아니죠. 기원전 3세기경에 시리아, 이집트가 팔레스타인, 페니키아, 남부 시리아에 대한 쟁탈전을 벌였고 이집트는 마케도니아의 알게의 팔권을 다투었다. 자, 이런 끊임없는 전쟁은 헬레니즘 세계 3대 국의 자원과 힘을 고갈시키고 가속화되는 내부 분열을 방지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이질적인 요소가 많은 이 세라쿠스 왕조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이런 분리주의 경향이 강해지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이 이제 파르티아 쪽으로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르티아, 그 다음에 저쪽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박트리아 왕조, 그리스 계통 왕조죠. 이렇게 떨어져 나갔고 소아시아에도 많은 소국가가 독립되었다. 자, 그중에 헬레니즘 문화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스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세운 파르가마 왕조다. 이 왕조도 이제 나중에 또 로마한테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스 정세 등은 호정되지 않았고 폴리스 상호 간의 분열도 여전했는데, 처음에 마케도니아에 종속되지 않았던 스파르타는 이집트와 마케도니아 대립을 이용해서 마케도니아 저항을 해봤으나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데 그치고, 아테네 역시 몸부림쳐봤으나
종속적 지위를 변하지 못했다. 아테네는 이제 테베와 달리 살아남았죠. 예, 알렉산더 공격을 받고 이 알렉산더가 해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살아남았는데 계속 좀 독립을 해보려고 했는데 마케도니아 왕국에서 계속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마케도니아에 대해서 더욱 위협적인 것은 펠로폰네스 중심으로 아카이아 동맹과 그 다음에 저 에톨리아 동맹이었다. 자, 이 두 동맹은 이제 그 알렉산더 제국 사후에 만들어진 동맹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지도를 한번 좀 보여드렸을 텐데 이 지도를 이제 좀 보면 잠깐 앞에 있는 지도인데 위치를 좀 보고 할게요.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얘가 어디였어? 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마케도니아 왕국이죠. 예.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 왕국은 이제 그 알렉산더 사후에 있었던 왕국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두 개의 이제 동맹들이 형성돼요. 여기 보시면 아케아 동맹, 그다음에 아이톨리아 동맹, 여기 두 개의 동맹이 형성돼서 이 마케도니아와 이제 대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이제 페르가모 왕국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 이 지역은.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사후에 관련된 내용이야.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뒤로 가서, 자, 이 두 동맹은 수많은 폴리스를 감행시키고 제법 위세를 당량했으나 가맹 도시 간의 어떤 상호의 질투와 대립, 그리고 두 동맹 상호 간의 대립과 분쟁으로 정 그리스를 거듭하여 마케도니아를 분례에 벗어던지는 때까지 이르지 못했다. 다만 이제 3대국의 해상권 다툼을 이용하여 크게 성장하여 번영과 독립지위를 확보했고, 그 헬레니즘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게 지중해 노드섬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헬레니즘 세계가 분열되고 분쟁을 거듭하고 있을 때 서쪽의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면서 시치리아의 그리스인과 카르타고에 도전을 하였다. 이 부분은 이제 로마서 할 때 이제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헬레니즘의 이제 그 사회와 경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어, 다만 이제 여기에서 좀 알 게 뭐냐면 그때 헬레니즘 세계에서 공용어가 있었어요. 그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때 공유가 그리스어라고 돼 있는데 근데 이 그리스어도 여러 가지 이제 뭐 토속어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다양한 방언도 있고 그 중에 이제 그 코이네가 있어. 코이네.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때 이제 이게 공통 그 상업할 때 사용했던 언어로 했다는 거. 예. 그리고 이 아티칸이라는 주어를 사용했다는 거. 알렉산더 제국주의. 그래서 포틀로마이오스 왕조를 제외하고는 아티칸을 중심으로 해서 주어를 사용했다는 게 있다. 그래서 있는데 뭐 요거는 그냥 각자 읽어보세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헬레니즘 문화를 보죠. 예전에 이제 헬레니즘 문화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파악을 했어. 자, 헬레니즘 문화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동서 문화적인 어떤 융합 성격이 있죠. 헬레니즘 문화 자체가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결합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폴리스적인 문화 성격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보편성이죠. 예, 보편성. 그래서 보편성을 강조한다. 자연법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를 뒷받침한 사상이 이제 스토아 철학이에요. 스토아 철학. 그래서 자연법이라는 것은 이 실정법을 초월해서 그 실정법의 근원이 되는 이 법 철학인데 후에 노마란지 그 다음에 뒤에 계몽사상 뭐 여러 영향을 주게 되죠. 자, 그냥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있고 이게 세계 시민주의와 또 연결돼 있어요. 세계 시민주의.
동서문화융합으로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자연법, 스토아 철학, 세계시민주의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개인주의야. 자, 개인주의가 왜 발달될 수밖에 없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헬레니즘 제국에서는 대전적 폴리스처럼 이제 개인이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행정에 참여하지 못해요. 주로 이제 정치나 행정의 주체들은 그냥 왕이라든지 전문적 관료들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개인은 그 폴리스의 제국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좀 제국에 대한 유대감이 떨어지게 돼. 공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그 행복, 쾌락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철학들을 이제 대표하는 것이 뭐 에피쿠스 학파라든지 스토아파도 그런 걸 주장하죠. 하여튼 개인주의 철학이 되게 발달됐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자연과학이 발달됐죠. 그러니까 헬레니즘 세계 자체가 이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처럼 예전부터 자연과학이 발달된 곳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학이 상당히 발달됐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술적인 측면을 볼 때 되게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건 뭐하고 대비할 수 있냐면 그 그리스 이상적이고 이런 조화와 균형의 미와 대비할 수 있죠. 그래서 되게 현실적이고 감정적이야.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현상적인 것보다는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을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화, 균형, 뭐 이성적인 것들을 강조한 반면에 그 뭐냐면 여기에서는 눈에 보이는 미를 강조해요. 객관적인 미보다 주관적 미를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감정적인 미를 강조하는데, 특히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조각상을 만들 때 여성보다 남성을 많이 만졌어요. 남성이 좀 더 우월하고 조화와 균형의 미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여기에서는 여성의 조각상도 많이 보여. 여성의 어떤 몸매 같은 것도 드러내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미의식에서 차이가 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요 개인주의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주관적 느낌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미술이나 조각이나 이런 것들에도 반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헬레니즘 문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자세히 파악해 둘 필요 있어요. 자, 지금까지 사용해오는 헬레니즘이라는 말은 시대 개념인 동시에 문화 개념이다. 그래서 이 시대 개념이라는 건 문화 개념은 이제 좀 보면 시대 개념으로서 이제 보면 정치적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제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알렉산더 동방 원정부터 해서 이탈리 그 이집트 포트로마이온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300년간의 이제 발라죠. 근데 문화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때 이제 동서 문화 융합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화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문화는 나중에 그 헬레니즘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 지속이 돼요. 로마에도 이제 연결되고 이런 것도 계속 연결되고 뭐 기독교 문화에도 반영되고, 그래서 이 문화 개념의 헬레니즘은 상당히 지속이 됐다. 그래서 후에 이제 고대나 중세 시대 때 큰 영향을 줬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뭐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뭐 말할 수는 없고, 여기는 이제 그쪽 그 견해 사람이니까 그쪽 견해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는 거야. 두 개로. 이게 통념이에요, 통념. 근데 이거는 다른 견해를 이제 설고 있는데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뭐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 교과서적인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헬레니즘 문화 마지막에 볼게요. 헬레니즘 문화는 보편적이고 세계시민적 성격이 강하다. 아까 얘기했죠. 이게 어, 초폴리스적인 어떤 문화가 강하고 폴리스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 문화들을 찾다 보니까 보편적이고 세계시민적인 문화 성격이 강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철학이 무슨 철학이냐면 스토아파예요. 스토아파. 자, 그래서 이제 스토아파인데 이 스토아파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제노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창시했다고 하는데, 자,
이 스토아파는 폴리스의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 자연법과 보편적 정의를 위한 지배된 세계의 국가를 구성했으며 그 구성원들의 세계 시민은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모두 평등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 주장은 로마인들이 나중에 세계적인 이론적 기반. 그래서 보통 로마법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법을 이제 일종의 헌법으로 삼아서 법원으로 삼아가지고 그 실정법, 시민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설명하잖아요. 정리를 하고. 이건 나중에 이제 로마법 할 때 좀 얘기했지만 그다음에 나중에 이 자연법을 바탕으로 기독교 또 교리 철학적 뒷받침을 했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또 자연법이 뭐 사회계약서라든지 그다음에 계몽주의에도 영향을 주죠. 물론 이제 요때 자연법이 뭐냐 가지고는 의미가 좀 달라요. 로마 때는 좀 의미가 다르고 사회개혁서나 계몽주의 때는 좀 의미가 다르죠. 그렇지만 이 자연법이라는 그 발상 자체는 뒤에 후에 영향을 많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 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개인의 행복의 문제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개인의 행복을 보면 자 예를 들면 이제 인간의 어떤 그 행복은 정신과 영혼의 안정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감정이나 정열 그리고 그것을 기인한 욕망을 버리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금욕주의적 실천적 생활 윤리를 제시했다. 그래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금욕주의와 실천적인 생활 윤리를 제시했다. 당장 어떤 쾌락보다는 그런 장기 지속적인 어떤 정신적 쾌락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는 거야. 그냥 우리가 이제 술을 먹으면 기분 좋죠. 자, 근데 이제 기분 좋잖아요. 예, 근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괴롭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차단함으로써 아예 술 안 먹고 그래야지 쾌락 모든 욕망을 버려야지 다 이제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이거는 에피쿠스 학파하고 좀 다른 생각인데 이건 나중에 좀 뒤에 좀 얘기할 거예요. 자, 세계 시민주의는 그 당시 민족이나 국가나 같은 공동체 상식의 원자는 개인을 토대로 삼고 있다. 그럼 헬레니즘 시대는 세계 시민주의 시대인 동시에 철저히 개인주의 시대이기도 한다. 그래서 스토아파에서 이러한 개인주의 경향이 이미 나타났지만 더 강하게 나타난 건 에피쿠스 학파다 하죠. 자, 에피쿠스 학파는 그 쾌락 자체를 인정해요. 여기에서는 금육주의를 강조하면서 쾌락 자체를 부정하잖아요. 그래야지 뭐냐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술을 마시지 말고 다른 쾌락도 다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렇게는 얘기 안 하죠. 이 사람들은 쾌락을 강조해요. 예. 근데 이제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 쾌락이죠. 그래서 술 같은 것을 마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 기분이 좋잖아. 업되잖아. 근데 다음날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서 있는데 얘네들은 그럼 술 대신에 음악을 듣고 독서를 해라.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안에서 그 쾌락을 느낄 수 아니냐 정신적 안정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장기 지속적인 어떤 가정 정신적 안정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것보다는 그 음악이라든지 독서나 이런 장기 지속적인 쾌락이 더 오래 간다. 가늘고 길게 간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정신적 쾌락을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는 개인과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편리한 발명이라 생각하고 개별적 인간의 행복을 탐구하는 데 노력을 집중했다. 그는 인간의 최종 목표와 즐거움이 이 쾌락이라고 생각하고 구한데서 보고 이를 달성하는 데서 스토아크와 비슷하게 정신적 안정이 필요한데 그렇지만 앞에서 얘기한 점 금욕은 아니고 정신적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좀 정신적 쾌락, 육체적 쾌락을 이제 강조했다는 거죠. 아예 그 뭐냐면 단절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금욕이지만 여기는 장기 지속적인 어떤 정신적 쾌락을 추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신적 안정을 가장 큰 장애하는 것은 여러 가지 두려움이며 특히 신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큰 장애다. 그래서 이제 즐거움을 도달하는 것은 이러한 죽음과 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던지고
각자 조용하게 정신을 도와준다고 주장했다. 지금 보면 이제 제가 지금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걸 봤는데, 이걸 보면서 참 그 종교라는 게 이게 상당히 인간에게 상당히 뭐냐면 뭐랄까요, 그 정신적인 안정을 주는데 큰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종교 자체가 죽음을 팔아갖고 이제 하는 건데, 만약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이나 종교를 생각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어. 물론 제가 이제 뭐 종교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듯 이제 에피쿠스 학파의 원래 주장에는 이른바 쾌락주의나 환각주의 색채의 강함도 아니었고, 앞에서 얘네들이 낙을 강조하지만 얘네들이 강조하는 것은 정신적 쾌락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 쾌락하고 사이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면 즐거움을 인간의 어떤 최고 목표로 설정한 육체나 감각적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음악이나 독서나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술이나 이런 것들 아주 자극적인 것들은 이제 배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음악이라든지 독서나 이런 걸 통해서 감각적인 즐거움 같은 것 좀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쾌락주의라고 이제 알려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술 마시고 놀고 마약하고 막 이런 쾌락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못 알려졌다는 거죠. 우리가 정신적 쾌락하는 과정에서 이런 약간의 감각적인 즐거움을 인정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쾌락주의로 알려졌어. 그래서 환각주의적 성격이 깃들게 된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이걸 이제 육체의 어떤 적극적인 쾌락으로 생각해서 환각주의로 이제 생각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피쿠스 학파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가서 철학으로서보다는 생활 시조 내지 생활 태도로서 로마 상류층에도 널리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스토아 철학도 로마에도 영향을 줬지만 이 에피쿠스 학파도 로마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쭉 넘어가서 이제 그 밑에 그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 뒤에 넘어가면 뒤에 간다. 여기 그 뭐냐면 그 헬레니즘식 미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마지막 단락 있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있는데 헬레니즘 미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보다는 제가 뒤에 요걸 가지고 좀 설명할게요. 이게 더 편해. 네.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잘못 건져놨네. 그러면요. 자,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 이제 어떤 관능적이고, 그리고 이런 게 이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그리고 이런 유체적 미를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헬레니즘 보면 이제 밀려의 비너스상이나 그다음에 라오크상, 그다음에 이런 그 니케상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인간의 어떤 그 육체를 되게 현실적으로 그렸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관능적으로 섹시하게 그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개인주의에 영향을 써. 그래서 그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인간의 격한 감정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그리스의 어떤 그 조화와 균형의 미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헬레니즘에서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박물관, 예, 뮤지엄이나 박물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본질적으로 보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자연과학을 비롯하여 모든 분야의 학문이 헬레니즘 시대의 세계 시민주의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발달했다.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인구 50만 원이 넘는 대도시도 그 세계 7대 불가사리라고 여기는 그 등대를 비롯해서 박물관과 도서관이 있어 하나의 중심지가 되었다. 예, 헬레니즘 국가가 처음으로 학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원한 시대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고 그 당시 뭐 거대한 박물관이나 도서관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의 철학자를 비롯한 인문학자, 자연과학자들이 여기에 연구에 종사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좀 뒤에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좀 보충해 볼게요.
요거는 뒤에인데 잠깐만요. 요거 뒤에 내용 이제 좀 보죠. 자연과학적 내용인데.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자연과학 발달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이제 천문학에서 이 아리스타르코스가 그 지동설을 주장했고요. 우리가 이제 지동설이 코페르니쿠스 때 처음 이제 주장한 걸로 되어 있지만 이미 몇천 년 전에 그 아리스토텔레코스가 이제 주장을 했어요. 1500년 전인가요? 예. 하여튼 그의 가설은 사실 부합되지 않다서 그 뭐냐면 천문학자 포트로마이오스가 그 당시 그 천문학 총론에서 채택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시파르코스는 지구 중심설이 채택되어 널리 보급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학에서 이제 에우클라이테스가 있었고 기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폴로니우스의 삼각bom이 나왔고, 물리학의 부력의 원리로 이제 유명한 아르키메데스. 이 사람은 이제 뭐 우리 역겨론에도 나오잖아요. 제사고 제역 그 예문으로. 목욕탕에서 이제 물이 넘치는 거 보고 유라카 발견했다 외치면서 달렸다는 일화가 유명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여러 자연과학이 발달됐다는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잠깐 교과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세계 시민의 등장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거 한번 각자 보시고, 여기 자연과학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연과학. 자, 헬레니즘 시대에는 국가가 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장려했다. 자, 알렉산드리아의 왕국 안에 있었던 무세이온, 아까 이제 박물관을 얘기하죠. 무세이온에는 독서관, 그 다음에 동물원, 식물원, 천문대, 실험실, 해부실이 있었고, 100명이 넘는 학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었다. 자, 이를 기반으로 그리스 철학과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과학이 둘 섞이면서 기하학이나 천문학, 의학, 수학 이런 자연과학이 발달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참고해서 이제 헬레니즘 시대 때 자연과학이 발달된 배경을 보자. 헬레니즘 시대는 국가 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장려했다는 거야. 앞에도 얘기했지만 국가가 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장려한 거는 그 서양 역사상 처음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왕실 부속 연구소, 무세윤이라는데 여기는 이제 그 부속 연구소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는 또 박물관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번역 차이겠죠. 그러니까 무세윤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아마 그 헬레니즘 시대에 이제 어떤 문화의 특징 같은 것들을 좀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헬레니즘 시대가 끝나고요. 그다음 로마 제국으로 넘어갈게요. 로마 제국. 자, 이 로마 제국이 넘어가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로마 제국의 시기 구분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아이고, 시기 구분과 관련된 자료를 제가 편집된 자료가 있거든요. 이걸 좀 보고 넘어가죠.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어느 책을 기반으로 썼냐면 정리했냐면 서양사 강의가 있어요. 서양사 강의 여러분들 잘 안 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서양사 강의를 특별하게 그 강독은 하지 않을 예정인데 중간중간에 필요한 내용들은 좀 얘기는 해드릴게요. 예. 그래가지고 좀 배경 지식을 넓힐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그 로마는 크게 4단계로 나눠지고 있어요. 4단계로. 그래서 왕정기, 로마 시민 공동체 해체기. 이게 공화정 말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민 공동체 제국 체제, 이행기, 그 원수정 체제죠. 그리고 완전히 이제 제국 체제 해체기. 그래서 이때는 도민해제, 이때는 완전히 동방군주제를 실시했잖아요. 자, 또 왕정기와 공화정 초기, 중기를 보죠. 자, 요 시기 때는 이제 이탈리아, 로마가 이제 도시국가에서 벗어나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했던 시기와 이제 일치되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귀족 중심의 기병에서 중상층 중심의 중장보병으로 주역이 변화됐고요. 시민권이 확대되면서 시민법 체제가 확립됐던 시기다. 그리고 이제 그 평민회나 호민 같은 신설됐죠.
이들이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으쌰으쌰 해갖고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혈족귀족과 그 당시 부유층들이 서로 이제 결합이 돼서 노비데스라는 새로운 계층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정부가를 독점하면서 그 원로원 세력들이 이제 구성이 되고, 그래서 이런 가도지배 체제 형성이다. 그래서 이 원로원들은 이 공화정 시기 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죠. 예. 그래서 이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시기가 로마 시민 공동체 해체기예요. 이 시기 때는 이제 포에이 전쟁 이후 악티움 해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서 벗어나서 일종의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석권했던 시기를 말래요. 그러니까 포에이 전쟁 등 외정으로 자연농민이 몰락하고 무상계급을 고용한 용병들이 등장하죠. 그때 이제 용병 등장이 계기가 됐던 것이 마리우스의 병제개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뭐냐면 군대에 가보니까 개인이 사병을 갖다 보니까 군인 정치가 등장해. 그래서 삼류 정치가 대두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개선해 보려고 좀 노력을 하죠. 그 과정에 그라쿠스 개혁이 있지만 실패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의 성과, 이렇게 포에이 전쟁에서 이제 피를 흘렸던 성과가 피를 흘린 당사자에게 분배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원론이나 기사 계급, 에키테스라는 계층 있죠. 특정 계급에게 분배를 하고, 이들은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그때 라티푼드미아는 이런 그 노예를 중심으로 한 어떤 대농장이 형성됐다. 그리고 이탈리아 본토는 밀 같은 걸 재배하지 않죠. 아시아에서 값싼 밀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황금작물을 재배했다. 올리브나 포도나 이런 게 상품성 있는 작물을 재배했다는 게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기가 시민 공동체에서 제국 시기 이행하는 거야. 그래서 겉으로는 공화국 체제지만 실제로 재정 형태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수정, 프리케스 정치예요. 자, 형식적 공화정 체제를 유지하지만 실제로 재정 시대였고요. 그래서 이제 직업군이 상비군화됐고 새로운 이제 기사 계급들이 등장했는데, 요거는 어떤 계층들이냐면 황제권과 연결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종전에 공화정 때 에키테스 계층과 좀 결이 다른 그 기사 계층이죠. 그 관료 제어 업무의 전문화, 그리고 요 시기 때 최정성기는 오연제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최정성기고, 이 시기 때 또 공세 정책을 했지만 또 방어 정책을 좀 전환되죠. 트리아누스 때가 제일 정석이었고 하드리아누스 때 이제 방어 체제로 바뀌게 돼요. 자, 그다음 제국 해체인데 요건 제정 후기. 요때는 이제 공화제트를 완전히 벗어나고 도미네 동방군주제 체로 넘어가죠.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때부터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민족의 치유 계속 많았고 상실 재정이 악화되고 상품 경제 체제가 해체되고 화폐 경제가 몰락되면서 노예 공급이 끊어지게 되죠. 전국 전쟁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콜로나투스 제도가 확산되고, 그 다음에 공화정 말기 때는 황금 작물을 재배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아로 속초부터 이 곡물이 더 이상 안 들어오게 돼.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곡물 재배 위주로 이제 바뀌게 됐다.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이제 과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네 시기를 이제 진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전에 그 어떤 강사분이 요 네 시기를 이렇게 내놓고 그 EBS 강사분인데 이걸 자기가 이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를 하신 분도 있더라고.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이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자기만의 어떤 구분법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하여튼 그걸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갈게요. 공화정의 발전 과정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인도 유럽오족들이 나타난 것은 기원전 2000년 중역으로 생각되며, 그들은 신석기 때부터 원주민과 혼합하면서 홍강 계곡 일대에 청동기 문명 유적을 남겼다. 이건 이제 테라마나 문명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 그래서 이제 테라마나 마나 문명은 청동기 문화인데, 주로 이제 1차 인도 유럽 오륙과 이 당시 이제 신석기 시대 때 원주민들이 혼합해서 만든 문화라고 보고 있어요. 이때부터 이 말을 사용하고 그랬다는데, 자, 그리스의 도리안족이 남아할 때 이탈리아에서도 인도 유럽의 또 다른 이동이 있었으며, 그들은 지금의 볼류나 부근에 빌라노브의 철기 문화 유적지를 남겼다.
그래서 빌라노바 문명, 철기 문명 형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이게 이제 로마와 관련된 거잖아. 그러니까 독일과 남아 시기가 거의 일치해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라틴족이 티베르 강의 유역에 정착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생각은 로마인데 원래 근원이 라틴족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인에 속했던 라틴족은 이 티베르 강 남쪽에 라티움 지역에서 오늘날 로마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북쪽에 인근한 사비뇨족,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북방의 웅브리아족, 그 동남에 상류족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서 처음부터 라틴족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여러 민족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민족들을 정복하고 융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이제 로마가 통일했던 거죠. 자, 그러나 이탈리아 여러 부족들이 이주에 뒤이어 기원전 8세기에는 또 다른 민족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주로 이제 그 라티움 남쪽, 그러니까 이탈리아 남부 지역이죠. 그 남부 지역에 이제 그리스 계통의 식민 도시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네아폴리스, 그 남부의 타우톤, 이 타우톤이 이제 그리스 계통의 식민 도시 중에 제일 큰 식민 도시예요. 자, 그리고 시칠리아의 시라쿠사 등 식민 도시를 건설한 것이 그리스인들이다. 네.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 당시 그리스 문화가 이제 로마가 적극적으로 남이탈리아 그리스 식민 도시부터 많이 받아들였어. 네. 그래서 이제 메가나 그레키아라고 하죠. 네, 메가나 그레키아.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메가나 그레키아라고 이제 앞에 얘기했죠. 자, 다른 하나는 라티움 북방 지금의 토스카나 지방에서 이 에트루리안인들이 이제 등장하죠. 이 에트루리안인들은 그 후에 이제 로마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로마의 이제 초창기 때 왕들 보면 6명의 왕 중에 3명 정도가 이 에트루리안 출신이야. 이 사람이. 그 에트루리안 민족들은 소아시아부터 이동한 걸 생각한다. 그들은 그 그리스 문자를 쓰는 언어는 인도 유럽에 속하지 않고 그나마 기록이 단편적이어서 아직껏 그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고 있다. 자, 그들은 독자적 문화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였고 종교 경제적 유대가 결합된 도시국가의 느슨한 연맹체에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 7세기에 그들의 세력은 북은 폰가, 그다음 남원은 캄파니아에 있고 기원전 6세기엔 로마까지 지배하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는 의견이 좀 많아요. 왜 그냥 여기는 뭐 로마를 지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로마의 왕정에서 이제 뭐냐면 6명의 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후기에 이제 3명이 에툴리안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3명이 에툴리안 출신이기 때문에 이 로마가 그 당시 그 에툴리안 지배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왕만 에투리아 출신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가 처음 만든 라틴족이었지만 그 신화에 보면 얘네들이 남자가 부족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었던 이제 사비니족 여자들 이제 약탈해왔죠. 그래서 싸우다가 이제 융합이 되는데 그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사비니족이 이제 결합이 되고 후에 이제 에투리아의 이주민들을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로마가 이제 세계 민족으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됐다고 해요. 처음엔 라틴족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여기에서 왕들이 나왔던 거죠. 왕족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요 왕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국가 로마를 지배했다는 좀 약간 그런 것 같아. 예. 뭐 이건 해석의 여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에툴리아인들은 그 당시 로마인들이 여러 금속 문화나 건축 예술 등등 생활 문화 등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툴리아인들이요. 자, 로마인이 전승하려면 건국의 시조는 트로이 함라 때 이탈리아를 건너온 트로이 왕자 아네아스며 그의 후손인 로마누스와 네무스에 의해서 로마가 그 건국됐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노무스와 네무스의 이름을 따서 이 로마라는 명칭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잠깐 보면 신화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아에나스 이게 뭐냐면 후손들이 이 노무스와 네무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버려졌다고 그래요. 여기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늑대를 이제 젖을 먹고 살았다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 로마의 건국 신화 이게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시험 문제 나오지 않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보면 그 연대는 기원전 753년에 전해졌으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계에서 이 8세기는 되게 말이 많냐. 8세기는 그리스 폴리스가 탄생한 시기잖아요. 근데 로마는 이제 그리스보다 문화적 후진적이죠. 국가 발전 단계가 좀 늦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의문이 많긴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뭐냐면 발굴 조사 결과 이게 8세기 유적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요즘에는 신비적 어느 정도 사실로 인정하는 그 분위기죠. 그 7대에 거쳐 왕이 다스렸다고 하는데 기록에는 7대인데 학자들은 이제 6명을 보는 학자도 있어요. 뒤에 이제 7대 마지막 왕이 그냥 폭군이었는데 이 폭군은 이제 좀 약간 신빙성 없다고 갖고 6명을 보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처럼 그 뒤에 3명의 왕들이 이제 그 에투리아 계통이죠. 그래서 이제 에투리아 계통이 왕이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게 에투리아 지배와 연결된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견해예요. 자, 하여튼 이때 이제 에투리아 왕이 있다가 나중에 이 왕을 쫓아내고 공화정이 수립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로마 공화정의 구조를 볼게요. 공화정의 구조. 로마의 정치 권력 구조죠. 자, 로마 공화정의 정치 구조의 핵심이 되는 원로원, 그 다음에 정무관, 민회가 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요 구조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의 상호 권력 간의 어떤 기구 간의 건재, 그러니까 그 세력 간의 어떤 견제와 균형이 상당히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민회가 있어. 민회. 요거는 의회죠. 의회. 입법기관이야. 그래서 로마의 그 입법기관은 4개가 돼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쿠리아에, 그다음에 트리프스에, 평민회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백인회, 그리고 트리프스 인민회, 이게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집정관을 뽑는데, 자, 집정관은 이제 행정관이에요. 정무관이라고 하죠. 행정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통령 역할을 하는 게 집정관이고, 그리고 이 집정관이 2인을 이제 해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위기 시에는 한 명이 독재관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고 그 안에 이제 감찰관, 건설관, 법무관, 재무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죠. 이 정무관들은 되게 무보수야. 보수 안 받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평민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노비데스 계층들이 이제 뭐냐면 주로 되게 돈 있는 사람들이 집정관이 되고 이렇게 정무관이 되죠. 이 정무관들은 퇴직 후에 원료원에 여기 들어가요. 원료원에. 그 원료원들은 요 예전에 이 고위 정무관 출신들이에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원료원 자체가 그렇게 이제 법제적인 어떤 힘은 없어요. 초창기 때는 뭐 입법도 하고 막 했지만 나중에 이제 이 평민한테 다 뺏기죠. 평민세이 등장하면서. 그렇지만 원료원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어. 원료원의 충고를 내리면 원료원이 이제 이거 해라고 자문하면 이 집정관들이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퇴직한 후에 원료원 들어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무시했다가는 나중에 원료원에 따당해. 자, 하여튼 이런 구조다. 그래서 실제 로마 공화정은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원료원 세력들이 뭐냐면 장악을 했던 거예요. 네, 이 원료원 세력들이.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평민회에서 이제 호민관들을 뽑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갈게요. 자, 이 공화정의 구조는 후에 이제 초창기 때부터 이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정착된 이후에 이제 구조예요.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또 있었죠. 자, 공화정의 구조는 이제 이렇게 원료원, 정무관, 민회 이런 것도 있는데 정무관 중에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그 집정관이죠. 콘솔이라고 하는 집정관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행정 및 군사 대권을 이제 장악하고 원로원과 협의해서 민회를 소집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대권을 뭐라고 하냐, 임페리온이라고 해요. 임페리온.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나중에 제정시킬 때 이 권한을 한 사람이 장악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황제, 임페라투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네. 그래서 그 임기는 1년이며 한 달씩 교대를 직무할 뿐만 아니라 상호 간의 완전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 로마의 권력 구조는 상호 견제가 되게 잘 돼 있다고 했죠. 자,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권력 행사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권력의 집중과 비대를 방지하는 로마인의 지혜에서 연유된다. 그래서 요거는 집정관뿐만 아니라 모든 로마의 권력기구나 그 간직 제도가 다 그래요. 자, 이러한 배려는 공화정의 국제 전반적인 특색이기도 한다. 자, 국가 비상시 한 사람이 독재관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을 행사하지만 그것이 6개월 넘지 못하도록 이제 막아놨죠. 예. 자, 그래서 있고 여기는 또 안 나왔지만 전쟁터에 있을 때 집정관이 가서 직접 전투를 계속 지휘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집정관이 가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 전직 집정관이 전투를 또 계속 지휘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집정관 밑에는 법무관이 있어. 그래서 이제 사법을 관장하고 법무관을 거쳐야 집정관이 될 수 있다. 그 밖에 이제 공공의 업무를 이제 담당하는 재무관이 있고요. 그리고 징병을 위한 및 인구 및 재산을 조사하는 감찰관이 있다. 자, 이 감찰관 인구 조사 외에도 시민의 도덕과 품기를 감독하고 불미한 자를 원료나 정보관부터 추방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무관 임기는 1년이요. 보수가 없으며 민회에 선출했는데 요건 이제 정무관을 선출하는 그 민회는 좀 바뀌어. 처음에 쿠리아에다가 나중에 뭐 백인의 병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평민회 이렇게 바뀌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이건 민의 중요도에 따라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좀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고위 정무관들이 그 뭐냐면 퇴직 후에 어디로 가냐? 당연히 아까 전에 원료원으로 가죠. 그러니까 원료원이 상당히 끝발이 있는 자리야. 그리고 공화정 시기 때 이제 실제로 정치를 운영했던 계층들은 이 노비레스, 원료원 계층이죠. 노비레스 계층들이 주로 원료원이 되는 거니까. 자, 원료는 처음에 시족장으로 구성됐으나 후에 이제 그 아테네 아라파고스 회의처럼 그래서 동일한 정무관을 지닌 사람으로 구성되었고 그 임기는 종신이었다. 형식적으로 집정관에 소집되고 집정관 협의하는 응하는 기관. 그러니까 일종의 자문기관이에요. 근데 원료원이 원래부터 자문기관은 아니고 원래는 이제 로마 초기 때는 여기가 중심이었어요. 행정이나 아니면 법제 발언 그 입법기관 역할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평민권이 성장하고 민회가 성장하면서 원료원이 자문기관 역할을 하게 되죠. 나머지는 다른 기관한테 다 넘겨주고. 자, 근데 이 원료원이 이제 자문기관이지만 이 원료원의 충고를 무시할 수 없어. 어,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정무관들 대부분 뒤에 원료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 정책 결정은 이 원료원에서 한다고 보면 돼. 형식만 그 자문기관이야. 그래서 공화정의 최고 권력 기구였다. 그래서 국정 전반에 걸쳐 원료원의 충고는 집정관도 거부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원료원의 수요는 일정하지 않으나 초기에는 대체로 300명 정도였고, 물론 이제 기록상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초기 얘기만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폴리비우스는 표현을 빌리면 그 왕대의 모임이다 이렇게죠. 그리고 나중에 원료원들은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 노비데스 계층이 하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원료원 계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런 계층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이제 뭐 신간도 있는데 이거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 자, 로마의 국제에 있어서 매우 특이한 건 호민간의 존재죠. 호민간. 자, 호민간의 설치는 기원전 494년에 평민이 귀족에 대한 가장 큰 성과を달성한 것이다. 자, 기원전 5세기 중엽에 그 수가 10명 정도 됐다. 그래서 뒤에 이제 얘기가 그라쿠스 형제도 호민간 출신이죠. 자, 호민가는 평민회에서 이제 뭐냐면 선출되며 이들 사회하고 그
평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그다음에 이제 사회라는 말이 뭔지 모르겠네. 이거는 좀 제가 찾아볼게요. 갑자기 왜 사회라는 말이 나와? 하여튼 평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정무관이나 원료원의 결정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비토권이 있다는 거죠. 비토라는 말이 이제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갖고 있잖아요. 비토권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거야. 예. 그래서 나는 반대한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예, 라틴어에서.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또 여기는 없지만 그 신체와 생명에 불가침 권한도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뭐냐면 잡아서 죽이면 그 잡아서 죽인 사람에게 아니면 또는 이 사람을 또 뭐냐면 때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처형이야. 예. 그래서 이 시체와 생명의 불가침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한다. 뭐 죽이는 거는 물론이고 때리는 것도 못하게 한다. 그런 거죠. 자, 하여튼 임기는 1년이고 집정관과 경우와 동일한 합의제이며 그 신체와 생명의 불가침하다. 여기 있네요. 예. 자, 호민간의 권한과 기능은 평민세력의 신장과 더불어 확대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노마의 민회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이 노마 민회가 예전에 한번 시험을 나왔어. 백인에 나왔죠.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민회는 의회인데 의회가 이제 우리는 하나나 미국처럼 이제 양원제가 있는데 여기는 네 개가 있어요. 어떤 책에 세 개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면 네 개야. 네, 네 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초창기 의회는 쿠리아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병사회, 백인회라고 하죠. 그 다음에 평민회, 그 다음에 좀 잘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인민회가 있어요. 트리프스 인민회. 그래서 그 서계에서는 코리아의 병사의 평민회만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서강자에서는 인민회가 나와요. 인민회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볼게요. 먼저 이 코리아회 같은 거 이제 보죠. 코리아회. 자 가장 오래된 민회는 코리아회다. 그래서 이는 로마 초기사의 시족적인 조직에 따라서 구성된 것으로 귀족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첫 번째 의회가 쿠리아회죠. 그래서 이제 이 쿠리아회 같은 경우에는 그 시족별로 구성이 됐고요. 주로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그때 로마가 초창기 때 세 부족에서 출발했다고요.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부족 연합체였죠. 그래서 이제 요 세 부족이 있는데 이 세 부족들은 앞에서 언급한 라틴족하고 그다음에 그 라틴족, 에툴리아인, 그다음에 샤비아인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각 부족에서 10개의 쿠리아를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10개의 쿠리아를 가지고 여러 시족이 이게 이제 속했다고 하죠. 어. 그래서 이제 10개의 쿠리아를 운영했다. 세계 부족에서 10개 쿠리아를 이제 가지면서 쿠리아는 또 여러 시족들이 속해 있고 그래서 이제 쿠리아는 종교적 군사적 집단 노예를 제외하고 모든 시민이 이에 나누어 이제 소속돼 있는데 주로 이제 활동 귀족들에 의해서 운영이 됐던 거예요. 이게 자 뒤에 설명하게 될 귀족에 대한 평민의 투쟁 과정에서 이와는 다른 민회가 성립했는데 이게 병사회죠. 병사회 뒤에 있어요. 병사회는 병사회 그다음에 백인회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죠. 여기가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백인회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관련돼서 자, 이는 전 시민의 번역 의무를 전제로 시민들 간에 193개 백인대로 이렇게 조직됐고 시민의 재산에 따라 기병이야 5등급으로 나눠 중장부병, 경장부병으로 구분하여 군사조직 도단 일종의 신민총회였다. 이렇게 있죠. 자, 이 병사에는 집정관을 포함한 고위 정무관 선출 그리고 그 전쟁의 강화와 결정, 기타 입법 등 그 기능이 매우 강했다. 이렇게 있죠. 근데 이 백인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후에 이제 그 테이프스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이들에게 다 넘기죠. 그, 이들에게 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뭐냐면 민회는 평민회죠. 평민회. 평민회는 이걸 트리프스회라고 하죠. 왜 트리프스라고 하냐면
이 평민회가 이제 선출한 그 기준이 테이프스이기 때문에 지역구 단위다. 지역구. 지역구에서 이제 평민들이 뭐냐면 그 회원 뭐냐면 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이 트위프스라고 해요. 예, 지역 단위로 선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식 명칭 트위프스 평민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평민이 거주한 그 행정구 트위프스 단위로 투표가 행해졌기 때문이다. 자, 이 평민은 호민관을 선출하고 호민관은 그 의장이 된다. 초기에는 이제 호민관이 이제 거부권을 그 권한이 집중됐으나 평민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더불어 정식 입법권 인정되면서 그 중요성이 커졌다. 그래서 이제 이 평민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호르테시우스법에 의해서 입법권이 형성되죠. 그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 권한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백인회에서 평민회로 이동하게 되고, 원래는 이제 평민회, 테이프스 평민회는 그 평민들만 가입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무슨 법에 의해서 서양사 총론에 있는데 이 후플리우스법에 의해서 이 평민회 안에서도 이제 뭐냐면 일반 귀족들도 여기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평민회가 이제 뭐냐면 평민회 명칭이 빠지고 트리푸스회라고 해요. 트리푸스회.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부족회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예전엔 트리푸스회, 평민회, 정확하게 트리푸스 평민회인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트리푸스회로 이제 줄여지게 되죠. 이제 평민 외에도 이제 귀족들도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계층의 어떤 그 민회가 된다. 이게 있어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이 명칭상 약간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긴 있어요. 예, 하여튼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알아볼 게 뭐냐면 그 뭐냐면 의회 투표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대개 보면 그 투표 방식에 따라서 이제 그 구성이 되는데 혈족에 의해서 주로 이제 혈족에 의해서 구성된 쿠리아예요. 시족 집단을 구성해서 이게 쿠리아이고 그다음에 트레퍼스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게 있어. 그래서 이건 지역 단위죠. 이건 이제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죠. 앞에서는 평민회. 이게 이제 나중에 학대 개편돼서 트리푸스 평민회가 트리푸스에서 바뀐다고 했죠.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인민회가 있어요. 인민회는 좀 규모가 작은 건데 이거는 원래 저기 혈통단 위로해서 귀족들만 구성이 됐던 그 민회였거든요. 그런데 평민권이 성장되면서 이제 트리푸스 단위로 바뀐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해서 트리푸스 인민회로 바뀌어요. 이 트리푸스 인민회는 주로 이제 귀족 이때 바뀌면서 귀족의 어떤 이익을 옹호하는 단체가 아니라 평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단체로 바뀌게 되는데 근데 이 트리푸스 인민회는 좀 약간 권한이 낮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정무관을 선출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정무관을 선출하는 게 아니라 사회직 공무원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법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뭐 조례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식 따지면 국회가 있으면 국회가 이제 뭐 트리푸스 평민회나 그 앞에 있었던 그 백인회 이런 정도면 그 요 인민회는 서울시 의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간단한 조례 정도만 통과시키는 권한이 좀 낮아요. 트리푸스 인민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기준이 재산이야. 재산에 따라 그 당시에는 이제 뭐냐면 무장 정도가 달리했죠. 예. 그래서 재산에 따라 구분되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백인회야. 백인회. 예. 그래서 이렇게 혈통에 따라서 쿠리아회, 그다음 지역구에 따라서 트리푸스 평민회, 트리푸스 인민회, 또 나중에 부족회, 그다음에 재산에 따라서 백인회.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자, 이상과 같은 정치 구조 설명은 평면적인 그 뭐냐면 뭐냐,
자, 이상 같은 정치 구조 설명은 평면적인 것에 불과하며 그 성격과 실체는 공화정 시기의 사회 구조와 신분 투쟁과 관련시키면서 비로소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자, 이 공화정 초기 때 보면요, 귀족 계층, 그 다음에 평민 계층, 노예 이렇게 세 신분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귀족들을 이제 뭐라고 했냐면 파트리키라고 했거든요. 예. 파트리키라는 거는 뭐냐면 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 당시에 성을 가진 사람들은 귀족들만 가지고 있어요. 예, 파트리키. 그다음 평민은 그 프레부스라고 있어요. 예, 프레부스. 자, 그 노예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됐고, 자, 매우 특징적인 것은 귀족과 평민 간의 구별은 상호 간의 통혼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엄격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나중에 이제 허용되긴 했지만, 그 그때는 초기 때는 허용이 안 됐죠. 자, 그래서 귀족은 왕정기부터 그 명문 출신으로서 그 토지와 가축 소유에 있어 우월한 대지주였다. 그 수요가 많지 않았으며 공화정 초기에는 원료원을 비롯해서 고위 전문가가 그 신간직을 완전히 독점했고 기병이 이제 주력했어요. 귀족들은 기병으로서 전투의 주력을 이루고 있었다. 자, 그렇지만 공화정 초기에는 로마 정치체의 실조 공화정 초기의 로마 정치체의 실조 귀족 정치였다. 자, 이에 평민은 노예와 달리 자연이었으나 경제적으로 신분적 귀족보다 하위 계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정치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평민권이 선정하면서 이제 이들이 정치 참여를 하게 되죠. 평민의 핵심은 가족과 약간명의 노예의 힘을 빌려서 토지를 경작하는 대소자영농민이다. 이 자영농민이 나중에 이제 자체적으로 무장을 하게 되죠. 중장부분 계층으로. 자, 그리고 이제 그밖에 소작농가 노마시에서는 상공을 받다 그 수가 증가된 네, 수공업자와 상인이었다. 자, 이러한 평민 속에 그 노마사의 특이한 존재로서 종속자 또는 피보호자 제도가 있었다.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 관련돼서. 이게 이제 마리우스 예를 들면서 이제 마리우스가 이제 신분이 좀 약한 천한 사람이었잖아. 수주 출신인데 한때 이제 이 사람이 피보호자 신분이 있었다. 그 내용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제도는 후에 이제 공화정까지 제정까지 계속 가요. 이 제도는. 그리고 후에 이제 중세 시대 때 이제 그 공건제도, 종사제도의 어떤 바탕이 되죠. 이건 뒤에 좀 얘기하고. 자, 노마사의 기본 단위는 가족이었고 국권, 즉 가부장의 권한이 절대적이라 할 정도 강대했다. 그러나 귀족의 경우에는 처자식 위에 노예와 피보호자가 그 가족 속에 포함되어 있다. 자, 이 피보호자 법적 신분을 보면요. 일반 평민과 동일하게 자연이었으나 보호자인 귀족과 신인으로서 맺어졌고 법적 인권이 인정되지 않아 보호자가 그를 대신해서 뭐냐면 그 법정에 나가 번호를 냈다. 금치산자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나 정신박애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자신의 어떤 의사를 법적으로 행사하는 게 제한돼 있죠. 다 이제 보호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적 인격이 인정되지 않다.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호자, 피보호자의 경제적 관계는 확실치 않으나 그 피보호자는 보호자에 따라 종권하는 등 물신양면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보답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피보호자가 완전히 자연이 됐고 토지 사회자가 되어 독립할 경우에는 그 이전의 종속적인 관계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된 거. 요거 이제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는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야. 자, 그래서 이상 같은 사회 구조를 보아 당연히 예상됐던 것은 평민들의 법적 평등과 정치 권력의 참여와 투쟁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게 이제 그 당시 중장보병이 바뀌죠. 기병에서 노마도. 그래서 이제 중장병을 하는 이제 평민들이 나름대로 피를 흘렸으니까 정치적 권리를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피를 흘린 만큼 정치 권리를 주장한 게 등물이야. 우리는 좀 다르죠. 피를 흘리지 않은 만큼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런 평민들의 신분 투쟁을 하면 이탈리아 신분 투쟁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와 일치하냐면 도시국가인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 통일하는 과정과 거의 나란히 진행한다. 왜냐하면 그만큼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평민이 많은 이제 피를 흘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민 관련된 이제 내용들, 평민권 신장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관련돼 갖고 기출에 좀 많이 언급됐죠.
예, 이거 뭐 수능에도 되게 강조되고 그런 내용들이죠. 예. 자, 그럼 평민권 관련된 내용 잠깐 볼게요. 이게 뭐 간단히 도식만 좀 해서 볼게요. 자, 평민권, 노마 평민권의 신장 과정을 보자. 자, 일단은 호민관직이 설치됐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494년에 호민관이 설치됐고요. 평민회가 조직됐죠. 기원전 471년에 평민회가 설치됐다는 거. 자, 호민관이 설치됐던 이제 계기가 됐던 걸 뒤에 앞에서 얘기한 성당 사건이 계기가 됐던 건데, 있는데, 그래서 평민 중에 선출된 호민관이 원로원의 의견사항에 대해서 거부권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마 최초의 성문법인 시위법법이 제정됐죠. 예. 그래서 노마 최초의 성문법으로서 평민의 권리가 보호되었다. 그래서 자의적인 어떤 귀족들 법 집행을 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나왔던 니키니우스 섹스티우스법이 제정됐어요. 예. 그래서 집정관 한 명을 평민에서 선출하고요. 그래서 평민도 원료원에 진출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집정관을 선출하다 보니까 집정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행정 공무원들 선출하다 보니까 평민들도 나중에 원로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집정관 퇴직후에 원로에 들어가니까 물론 여기에서 평민이라는 거는 그 돈이 많은 이제 부유한 평민들 얘기야. 부유한 평민들. 자, 그다음 호노테시우스법인데 요거 법은 원료원의 승인 없이 평민회가 의결이 효력을 가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 평민회에서 이제 발의된 법은 그 원료원들이 승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평민회에서는 주로 평민과 관련된 법만 이제 만들었는데 정계층적인 법은 못 만들었죠. 근데 요 평민회에서 이제 통과된 법이 원료원 승인 없이 이제 하기 때문에 귀족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계층들이 적용될 수 있는 법도 만들어지게 되고 이 호노테시우스법을 이제 계기로 해갖고 이 민의 그 중심이 백인회에서 평민회로 바뀌어요. 그것도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일단 이 법제적 측면에서는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카롤라이아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카롤라법이 있고 뭐 오구라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롤라이아법은 이 귀족과 평민 간의 어떤 결혼을 인정해주는 그런 법이고 오구라이아법은 평민에게 신간직을 개방하는 그런 법이거든요. 뭐 중요한 법은 아닌데 이런 법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다시 앞에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평민의 반항은 일찍이 기원전 5세기 초에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기원전 494년에 평민들은 노마시부터 철수한 성상을 지켜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뭐냐면 성상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성상 사건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알고 있는 성상 사건이 494년에 있다고 이제 아는데 성상 사건은 자주 있었어. 그래서 이제 평민들이 자신의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일종의 파업을 한 거야. 그래서 성산에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고 만약에 우리 의견 안 들어줄 경우에는 새로운 도시국가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면 귀족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주장을 적고 평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성산에 올라가서 집중해서 으쌰으쌰한 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에요. 여러 번.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철수라는 성산에 가서 철수라는 투쟁 방법이 이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의견 평민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방법이 후에도 계속 됐던 거예요. 예. 자, 이는 국가 내에서 한 사회층 전체의 파업과 같은 것이다. 이 철수한 투쟁 방법은 이후에도 왜냐면 종종 사용됐으며 이때 평민은 그들의 권익을 옹호할 호민관 설치에 성공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호민관 설치는 이 성상 사건, 이 철수한 투쟁 방법을 통해서 얻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화정 초기부터 노마는 끊임없는 전쟁을 하였고 이 귀족은 전쟁 수행을 위해서 평민들에 의존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으며 노마의 영토가 넓어짐에 따라 자유로운 이게 갑자기 뭔가 자, 노마의 영토가 넓어짐에 따라 자유로운 평민의 토지 소유자도 수요가 증가됐다.
자, 이런 평민세력의 신장 앞에 귀족들이 양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고, 기원전 451년에 시위법으로 알려진 성문법이 제정되어 귀족의 자의적인 법응령이 배정됐고요. 기원전 445년 귀족과 평민의 통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그 법이 이제 카놀라리아법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시위법도 교과서에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 자체가. 여기서 나오진 않는데 교과서에서는 많이 나와. 그래서 시위법 내용을 좀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로마 최초의 성문법이죠. 여기 보면 아버지는 아들을 강금, 매매 또는 노동을 시키거나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종신토록 갖는다. 설사 아들이 정보 공간이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가부장의 권한을 인정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다 가부장 관련 내용이야.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입장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 법들인데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진보적인 법이었어. 예전에 간습법 체제에서는 로마 귀족들이 호해고는 호고리고 기획은 기고리식으로 자의적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명문화된 이 법을 만들었다. 로마 시내에 동판을 세워놓고 거기 기록을 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 관련된 서양사 총론 내용을 좀 볼게요. 예. 자, 로마 최고의 성문법이 시위법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12대 위원이 그리스 법률 등을 참고해서 BC 452년 시위법을 제정했으며 다음에 2표를 추가해서 시위법이 되었다. 자, 1표는 소송에 관한 규정, 3표는 채무 변상에 관한 규정, 4표는 민법에 관한 규정이다. 자, 로마인들은 시족제를 유지하여 가오는 마치 하나의 작은 국가 같은 곳으로 가부장의 권한은 거의 무제한으로 보장받았다. 또한 귀족과 평민의 통혼 금지 같은 양자 간의 차별도 아직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다. 다만 법의 선문화를 통해서 적어도 귀족의 자의적 한계를 걷었는데 시위법이 이기겠다. 요거 시위법 위 외워두셔야겠죠. 그 부분. 자, 그래서 이 시민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시민법, 로마 최초의 시민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분투쟁이 있어 로마 사회 발전에 있어 매우 획기적인 것은 기원전 5세기 후반에 도입된 중장보병, 밀집대형 팔랑크스제죠. 이거 이제 그리스로부터 도입됐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시민군의 세업 편제, 그리고 그것을 가능한 병사의 추진이다. 이렇게 있죠. 자, 이 병사와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병사의 백인의 카트리아의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구성을 좀 볼게요.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60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번호 60번이에요.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이거 뭐 지워야 될 테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재산에 따라서 이제 병사가 구성이 되거든요. 정근대 시대 때는 자비로 이제 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냐면 얼마나 재산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무장 정도나 전투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말을 탈 수 있겠죠. 이런 기병으로서 이제 기사 집단이 형성되는데 요 안에서도 이제 뭐냐면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요 최상위 계층들은 이제 혈통 귀족이죠. 파트리키. 그 다음에 여기 기사 상층이 있어. 여기인데 이 기사 상층과 혈통 귀족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요. 통혼권이 형성돼서 노비데스 계층이 되죠. 오늘날 귀족에 의미는 노블레스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노비데스. 그래서 이 노비데스는 이제 나중에 원료원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주로 원료원 계층이라고 또 하죠. 그래서 로마 공화정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도했던 계층은 이 원료원 계층이야. 네. 그래서 이 노비데스 계층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기사 계층이 있어. 그래서 이제 기사 상층은 이제 뭐냐면 노비데스 계층으로 편입됐고, 기사 중하층이 그 어떤 계층, 에키테스 계층이 있어. 에키테스. 그 에키테스 계층이 있고, 에키테스 계층들이 있었다. 그 에키테스 계층들은 이제 이들과 또 대립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은 이제 기사 계층 중에 일부가 또 여기 편입돼요. 돈을 벌면 이쪽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기병을 일으키는데 18개 집단으로 구성됐다. 그러니까 18개 100의 집단으로 구성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병을 볼게요. 보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장보병, 아샤두이 계층이라고 이제 하는 그 계층이거든요. 자,
요 계층들의 이제 구조를 보면 아시드라는 계층에 보면 여기 1등급 집단이에요. 여기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쭉 나누는데 보병은 이때 이제 80개 집단이 있어요. 80개 집단. 근데 이 계층은 포에니 전쟁 이전까지는 주력이었다가 이후에는 몰락을 하게 되죠. 그 뒤에 좀 얘기하고 그 외에도 경보군이 있어. 간단한 무장을 하는 계층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해갖고 각각의 20개, 20개, 20개 이렇게 집단 나누죠. 그리고 아무것도 무장할 수 없는 그런 돈도 없는 그런 계층이 있어요. 무산자 계층. 이들은 프레아타의 계층이야. 우리는 지금 노동자라는 의미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런 그 돈이 없어갖고 무장할 수 없는 계층들. 이들은 이제 전쟁 나면 주로 뭘 하냐면 보급을 주로 해요. 보급을. 그렇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백인회로 구성됐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투표는 집단별 투표죠. 집단별 투표. 그래서 이제 집단별 투표를 하는데 위에서부터 이제 투표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까지 딱 투표를 하면 거의 뭐냐면 의사결정이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결론이. 저희가 다 났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계산해 보시면 18개 집단 그 다음에 80개 집단 하면 몇 개 집단이 88개인가? 88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단도 다 합쳐봤자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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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개 집단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의사결정이 다 났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결정이 됐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표는 거의 사표다.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백인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쿠리아보다는 좀 평등한 것 같아요. 쿠리아는 자기가 태어날 때 이제 귀족이야지 거기에서 이제 정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재산에 따라서 이제 형성되니까 마치 평등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정치 참여할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실제로 정치에 이게 주도했던 계층은 노비레스 계층이에요. 노비레스. 형식상만 그런 거고 실제 이 노비레스 계층들이 정치에 주도를 했고 그것이 공화정까지 쭉 지속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관련된 백인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설명을 했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읽어볼게요. 이제 자, 이 병사에 관해서 앞에서 그 윤곽과 기능을 설명했으나 이를 보충하면 그 일을 살펴보기로 했다. 새로운 시민군 편지에는 토지를 가진 노마 시민들 전체로 신분에 관계없이 이거는 재산이죠. 토지니까 재산이에요. 자, 백인대를 조직을 했고 여기에 주의할 게 뭐냐면 백인대라고 해서 꼭 100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상명적 인구고 요거는 그 뭐 부대 성격이나 이제 따라서 그 수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구성은. 자, 그 재산 정도에 따라서 최상위 기사급과 그다음 5등급 구분되고 각 등급별로 무장의 정도와 백인대 수가 정했다. 자, 이럴 때면 가장 부유한 시민들은 18개 백인대에 중장 기병으로 임무를 담당했고 그 안에서도 이제 에키테스 계층과 노비레스 계층 등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죠. 그 다음에 부유한 시민들, 그러니까 아시르 계층들 있죠. 이들은 이제 80개 중장 보병들, 이게 핵심돼요. 전쟁 때 얘네들이 주력이죠. 그다음 2등급은 경장 보병으로서 20개 백인들 구성됐고, 그래서 2등급 외에도 이제 뭐냐면 5등급까지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여기는 뭐 2등급밖에 안 나왔는데 서양사 강의는 그렇게 구성됐다고 나와 있고요. 자, 이것은 무장 비용을 각 시민 각자가 부담한 사실과 관련이 있으며 토지를 갖지 않은 아무 재산도 없는 이들은 프롤레타리아라고 하죠. 무산 시민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5등급에서 제했다. 그 5등급이라는 건 보병을 1등급에서 5등급을 나갔잖아. 그래서 거기도 제외됐다는 거야. 그래서 장비도 뭐였고 근육 능력도 장비는 면제되었지만 근육의 의무는 있었다. 그러니까 얘네는 몸뚱아리밖에 없잖아요. 보급이야, 보급. 그러니까 보급을 이제 하고 수공업자는 2등급자고 공병으로서 종군했다. 뭐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백인대 구성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했고요. 자, 이런 전면적인 군제 개편은 첫째로 의적 이런 백인의 중심의 군제 개편 관련된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는 중장법원을 중심으로 모든 시민이 시민구를 편성하였고 둘째는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라 재산 소유가 이게 핵심 키워드죠. 군편지역 계급 구분의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군제를 바탕으로 그
병사에는 로마 군제사 핵심적인 민회가 되었고 무장할 수 있는 전 시민이 구성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아테네의 어떤 민주정치 방식을 뜻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일단은 한계가 있었어. 일단 이들은 개인별 투표가 아니라 백인대 단위로 집단별 투표였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 때는 거의 이제 집단별 투표가 이제 주였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것도 상위급부터 투표 가반수에 달하면 투표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쭉 내려오다가 실제로 이제 1등급 중장보병까지는 하면 딱 여기서 이사결정이 다 끝나는 거야. 그 밑에 있는 거는 거의 중표, 사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193개 상위 차지하는 기사표 18개와 그 다음에 1등급인 그 중장보 80표를 합치면 가반수인 98표가 되고요. 3표가 없으면 2등급 이하의 투표는 실제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기별의 경우 아직 귀족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제1등급의 중장보면 부연 평민이 오히려 축축이 이뤘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군제 개편과 병사의 구성은 일단 평민들에게 겉으로는 형식적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중 부유한 자에게 실제 발언권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저희는 매우 교묘한 정치의 장치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써 신분과 혈통의 구분이 일단 사라지면서 거의 이제 시민 자체가 일체감을 주면서 의죠. 로마 병영이 시민들이 자기 거에서 느끼게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여기 의의를 보면 일단은 그 부유한 자에게 군제 개표를 통해서 평민들에게 형식적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줬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민 전체들에게 어떤 일체감을 줘서 로마 병영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주의할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형식적인 거고 요때 주도했던 것들, 정치를 주도했던 것은 원로원 계층이었다. 이거 좀 잊지 마세요. 그래서 로마 공화정은 그 아테네 민주정치가 좀 달라요. 아테네 민주정치는 일종의 그 집집정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평민들이 주도를 했죠. 근데 이 로마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평민도 정치 참여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정치 운영 과정을 보면 이런 원로원 계층들이 주도를 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원로원 계층들이.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병사의 강력한 발판을 마련한 신분투쟁은 다음 목표는 자연 전문가직일 수 있다. 아까 행정관직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직일 수밖에 없다. 로마의 팽창과 더불어 중대하는 이제 평민세가 앞에 로마의 지배층 혁명의 양보를 거듭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뒤에 이제 니케이우스법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